팽창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주 팽창을 믿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 역사상의 그 수많은 과학자들, 뉴턴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을 괴롭혔던 풀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에이 교수님 뭐 뻔하죠. 해가 졌으니까 어둡잖아요. 밤에 밤하늘이 어두운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밤하늘이 어둡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뉴턴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뉴턴은 무한한 우주를 가정했습니다. 우주가 만약에 무한히 크지 않고 어떤 유한한 크기를 갖는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이작 뉴턴은 중력,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부르는 이제 중력을 설명해낸 첫 번째 과학자이죠. 이 중력은 서로 당기는 힘만 작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석 같은 것을 갖고 놀면 같은 그 길이는 밀어내고 다른 그 길이는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인력과 청력이 두 가지의 힘이 있는 반면에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끌어당기는 힘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실에 만약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두 사람 서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 우리가 못 느끼죠? 그것은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면, 농담이에요. 굉장히 만약에 여러분 머리가 무겁다면 그러면 이제 서로 직접 끌어당기는 힘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 적용이 되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 은하들 서로 다 두 개씩 페어, 짝을 이루면 끌어당기는 힘들을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주가 유한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교실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강의실 정도가 유한한 우주의 크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은하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두 사람끼리 계속 끌어당기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주는 서로 잡아당겨서 우주의 중심, 이 강의실의 중심에 다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이 뉴턴의 무한한 우주는 뉴턴이 생각한 그 우주가 유한하다면 우주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고 한 점으로 수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대로 이러한 우주가 되지 않으려면 우주는 무한해야 되겠죠. 유한한 우주는 한 점으로 수축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뉴턴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무한한 우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주의 크기가 유한하지 않고 무한히 크다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하이니치 올버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올버스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우주가 무한히 크고 1번, 2번 변화가 없고 3번 균일한 우주라면 다시 말해서 강의실에 여러분이 이렇게 빽빽하게 균일하게 대략 균일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은하들이 우주 공간 안에 퍼져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우주를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보는 어느 시선 방향이나 쭉 가다 보면 은하를 만나게 되죠. 밝게 빛나는 별을 만나게 됩니다. 빈 공간이 없는 것이죠. 우주가 무한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밤하늘은 깜깜하면 안 되고 이 무한한 크기의 우주 안에 있는 무한한 숫자의 별들이 내는 빛 때문에 밤하늘은 일정한 밝기로 빛나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밤하늘을 보면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것처럼 밤하늘은 어둡죠. 무한한 우주는 깜깜한 밤하고 서로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에 올버스의 역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숲에 가면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볼 수가 없죠.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주가 무한히 크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그 보건간에 별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이 방향으로 쭉 가도 별이 있고 이 방향으로 쭉 가도 별이 있고 비어있는 공간도 있지 않나요? 쭉 가면 언젠가는 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치 빽빽한 숲속에서는 파란 하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무한한 우주라면 모든 시선 방향에 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볼 수가 없게 밤하늘이 일정한 밝기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는 좀 뭔가가 빛을 가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밤하늘에는, 우주에는 먼지가 있어요. 이 먼지들은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부분은 인터스텔라 공간에서 더스트라고 불리는 이 먼지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 뒤에 있는 별들이 보이지가 않죠. 검게 보이죠. 여러분이 밤에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헤드라이트를 다 켰는데 만약에 자동차 앞 유리창에 먼지가 가득 있으면 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먼지의 밀도가 굉장히 높으면 빛을 완전히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통 이제 소강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우주에 굉장히 많은 먼지가 있어서 밤하늘이 어두운 걸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먼지가 얼마나 우주에 많이 있는지, 먼지가 밤하늘 전체를 가릴 만큼, 우주 전체에서 오는 빛을 가릴 만큼 분포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방향에 먼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 은하 내에 이 먼지 지도가 있어요. 더스트 맵이 있어요. 은하들마다 갖고 있는 먼지의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를 통해서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추리소설가, 시인이기도 했죠. 에드가 알렌 포우가 이 첫 번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에드가 알렌 포우의 그 핵심적인 개념은 광대한 거리, 불충분한 시간, 이런 개념이에요. 이 에드가 알렌 포우는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산문으로 되어 있는 시를 적은 시집이 있습니다. 유레카라고 하는 시집인데요. 이 유레카라고 하는 시집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과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에드가 알렌 포우가 같이 어울렸던 그 지식인들 중에 과학자라든가 상당히 지식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유레카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별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면, 우주가 무한하다면 그런 얘기죠. 밤하늘은 마치 은하를 보듯이 일정한 밝기로 보일 것이다. 우리가 은하를 보면 노란 구름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밤하늘의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별이 없는 곳이 전혀 없을 테니까. 그렇겠죠. 바로 올버스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밤하늘은 어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밤하늘이 밝지 않고 어둡다는 것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주 공간의 거리가 너무나 광대해서 별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다 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주가 무한히 크더라도 우주의 거리가 너무너무 멀리 있는 별빛이 빛을 내면 그 빛이 우리한테 오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광대하더라도 시간이 불충분하다면 그 빛이 우리한테 아직 도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 빛은 아직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이 밝지 않고 어둡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비슷한 이야기를 과학자였던 켈빈 경인데, 이 켈빈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한한 공간, 유한한 나이라는 얘기를 했죠. 우주가 무한히 크더라도, 어떤 공간이 무한히 큰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면, 그러면 빛이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거리는
유한한 우주의 나이만큼 우주의 나이가 100살이다. 그러면 100년 동안 간 거리만큼 그것이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거리인 것이죠. 우주 나이가 유한하면 멀리 있는 별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유한한 숫자의 별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이 파란 선으로 그린 요 그 원을 우주의 나이 동안 빛이 날아간 거리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우주의 나이가 1000살이다. 우주가 1000년 되었다.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멀리 빛이 갈 수 있는 거리는 1000광년이에요. 그러면 이 1000광년의 거리를 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파랗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안에 있는 빨간 별들은 거리가 1000광년보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데 빛이 오는데 1000년이 걸리지 않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광년을 넘어서는 이런 별들은 거리가 만약에 2000광년이라면 우리한테 오는데 2000년이 걸려요. 근데 우주의 나이는 10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빛이 도착하는데 2000년이나 걸리는 혹은 1000년 이상 걸리는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는 거리에 있는 별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켈빈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에드가 알렌 포우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주가 무한히 크더라도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면 우리는 유한한 크기까지만 볼 수 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자,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서면 팽창하는 우주를 1920년대에 발견하면서 올버스의 역설을 아주 깨끗하게 해결하게 됩니다. 이 우주가 팽창한다 라고 하는 사실은 20세기 100년 동안 과학이 아주 급속도로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한 이 1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거겠죠. 뭐 다른 분들은 DNA 이중 나성 구조라든가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발견이 너무나 위대한 발견 같아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팽창의 발견은 1929년에 미국의 천문학자였던 에드윈 허블이 발견했다라고 오랫동안 알려졌죠.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렸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이 허블의 발견을 재조명해서 이거는 허블이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 1927년, 2년 전에 조르주 르메트르라고 하는 벨기에의 천문학자이자 신부였던 르메트르의 연구가 재조명되면서 이제는 이제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허블과 르메트르가 했던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동네에 있는 우리 은하들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은하들의 움직임을 연구해 봤더니 은하들이 우리를 왕따시키는 것처럼 다 멀어집니다. 다 멀어져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 우주 팽창을 알려준 1920년대의 발견이었습니다. 1929년에 허블이 냈던 논문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 Y축에는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후퇴 속도라고 되어 있고 X축에는 거리예요. 그래서 1이 300만 광년, 여기 2가 600만 광년입니다. 이제 단위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 붉은색의 점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은하들입니다. 은하들의 거리를 재고 1번, 2번 은하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렇게 비례관계가 있네. 더 멀리 있는 은하가 더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 은하의 경우에는 약 300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약 400km/s, 초속 400이고 반면에 이 은하를 보면
한 600만 광년, 2배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어지는 속도가 한 초속 800km야. 2배로 멀리 거리에 비례해서 더 빨리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자, 우리가 3차원 공간을 머릿속에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차원을 하나 낮춰서 2차원 면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풍선을 분다고 생각하고 풍선의 표면이 3차원의 우주 공간이라고 차원을 낮춘 거예요. 자, 여러분이 풍선에다가 점을 찍어 놓고 풍선을 점점 크게 불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죠? 서로 멀어지겠죠. 풍선을 불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A라고 하는 점에 여러분이 앉아 있고 멀리 있는 B, 더 멀리 있는 C, 더 멀리 있는 D라고 하는 점이 우리로부터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는지 한번 속도를 재봅시다. 풍선이 주어진 시간 동안 이만큼 커지면 가까이 있는 B보다 멀리 있는 D라고 하는 점이 주어진 시간 동안 멀어진 거리가 더 많죠.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속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B라고 하는 점에 비해서 더 멀리 있는 D라고 하는 점이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풍선 위에 있는 점과 점 사이의 면적, 풍선의 2차원 표면적이 점점 확장되는 것처럼 3차원의 우주 공간도 점점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관측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허블이 발견했고 르메트르와 허블이 발견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렀는데요. 재작년이죠. 2018년 비엔나에서 국제천문연맹 모임이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2006년에 프라하에서 국제천문연맹이 모여서 명왕성을 행성에서 박탈시킨 그 결정을 얘기했는데 비엔나에서 재작년에 모였을 때 그때도 이제 그 투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과학사 연구를 보니까 허블이 1929년에 이거를 발견하기 전에 르메트르가 이미 1927년에 논문을 냈어요. 그런데 르메트르는 프랑스어로 논문을 냈기 때문에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르메트르가 먼저 논문을 낸 거를 허블이 알았던 게 아니냐.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천문학계는 미국하고 유럽이 약간 경쟁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천문학자였던 허블의 법칙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왔는데 야 이걸 바꿀 수 없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유럽에서는 야 르메트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바꿔야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야 그러면 중간 정도로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엔나에서 이제 투표를 했죠. 그 결과 이제는 허블의 법칙이 아니라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부르자.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르메트르 법칙은 결국은 멀리 있는 은하가 한마디로 하면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빠르게 멀어진다. 풍선 위에 있는 점들을 보면 멀리 있는 점이 가까이 있는 점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처럼 결국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 스페이스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이게 언제 일이라고요? 1920년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팽창하고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이 몰랐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나는 우주가 팽창하는 거 아직 동의가 안 된다. 이게 진짜 우주가 팽창하는 건가요? 우리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질문해도 좋습니다. 자, 일단 허블이 연구했던 은하는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600만 광년밖에 안 되죠, 거리가. 2년 뒤에 1931년에 훨씬 더 많은 은하들, 훨씬 더 멀리까지 허블 르메트르 법칙을 다시 한번 만든 논문이 나왔어요. 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먼 거리까지 은하들의 거리를 측정하고 1번, 2번 은하들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허블의 법칙을 거의 수십억 광년까지 확장했죠.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Y축에는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 이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X축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단위가 300만 광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7이라고 하면은 21억 광년까지. 이 은하들까지의 거리는 슈퍼노바라고 하는 초신성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우리 아주 먼 허블은 꿈도 꾸지 못했던 아주 멀리 있는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해서 봤더니 이렇게 물론 이제 멀리 있을수록 오차가 크니까 거리의 오차가 크니까 이 에러바가 이 오차가 커 보이죠.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직선을 그립니다. 다시 말하면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훨씬 빠르게 비례해서 멀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주 팽창이 수십억 광년까지 확증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가 만약에 이렇게 팽창한다면 그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우주를 만약에 보면 우리는 우주의 크기가 어떻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는 과거로 갈수록 더 컸겠죠? 맞나요? 아니죠. 우주의 크기는 과거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네, 여러분이 조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자, 시간을 우리가 과거로 돌릴수록 우주는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어디까지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가 아주 작았던, 우주는 지금은 광대하지만 아주 먼 과거로 가면 우주는 점점 작아질 테니까 아주 우주가 작았던 그 시점까지만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어떤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어떤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우주의 나이가 무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은하가 어떤 시작된 출발점, 우리 은하의 나이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사점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무한히 오래되었을까요? 아니면 우주는 시간적으로 유한할까요? 이 질문은 고대 히랍 철학까지 우리가 되돌려볼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이 물질의 세계 우주는 영원 전부터 그냥 존재했다. 그냥 무한히 오래된 우주다. 이런 가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세기가 되면 우주 팽창의 발견을 통해서 우주가 무한히 오래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우주의 나이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우주가 아주 작았던 어떠한 시점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우리 인류의 지성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면 우주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자, 이거 어떻게 측정하냐면, 자, 여러분이 몰라도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몰라도 좋아요. 이 우주를 미분 방정식 2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주의 크기를 A라고 하면 이 A 우주의 크기를 시간으로 한 번 미분하면 그게 이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되죠. 이게 이제 A 다시라고 부르는데 이게 속도입니다. 우주의 크기를 시간으로 이제 나눈 거고 한 번 더 시간으로 미분하면 A2 다시라고 부르는데 이게 팽창 가속도예요. 우주가 만약에 똑같은 속도로 점점 팽창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풍선이 요만했는데 풍선이 이만큼 커지기 위해서는 풍선이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 풍선의 팽창 속도를 알면 이만큼까지 팽창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우주는 똑같은 속도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팽창 속도는 시간에 따라 또 변합니다. 그러니까 팽창 가속도가 있는 것이죠.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게 아니라 빨리 달렸다, 늦게 달렸다 하는 것처럼 우주의 팽창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이 팽창 가속도까지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팽창 속도와 팽창 가속도를 2개의 미분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밀도죠. 우주 안에 중력에 의해서 우주 팽창을 방해하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얼마나 크냐, 우주 안에 은하가 1000억 개 있냐 아니면 더 많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죠. P라고 하는 압력이고 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우주상수 같은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재서 이 2개의 우주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쭉 풀면 그러면 시간이 0으로 가는 우주의 크기가 0으로 가는 지점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론하고 측정이 서로 함께 가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미분 방정식을 제가 너무 오래 보여주면 여러분이 저를 미워할 테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 궁금하면 저희 그 천문학과에서 제공하는 2학년 전공 과목 은하와 우주를 들으면 이 프리드만 르메트르 우주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더 자세히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나이를 우리가 측정해 보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자, 여기 보면 이제 숫자가 있는데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죠. 138억 년 전에 아주 작았던 뭐 원자 크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주 작았던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 어떤 상태였는지. 어쨌거나 아주 작았던 우주가 138억 년 전부터 점점 팽창해서 지금은 빛의 속도로 100억 년 이상을 가야 되는 광대한 크기로 변해왔다는 거예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0.02는 뭘까요? 요거는 측정 오차예요. 지금은 이 우주론이 굉장히 지난 10년, 20년 동안 발전해서 우리가 정밀 우주론, Precision Cosmology, 정밀 우주론이라고 부를 만큼 우주의 나이가 명확해요. 그래서 오차가 1억 년도 안 되죠. 그러니까 138억 년 정도가 우주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우주 비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차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시스템 오차, 시스테믹 언설턴티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키를 아니면 뭐 우리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키를 잰다고 합시다. 그러면 키를 재면 내 키가 만약에 180이다. 그럼 180키를 쟀을 때 줄자가 눈금이 얼마나 정확하냐, 내가 눈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재냐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100번 키를 재면 아니면 1000번 키를 재면 조금씩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을 내고 100번, 1000번 측정한 값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알면 그걸 재면 그것이 이제 180이라고 하는 키가 얼마만큼 정확한지를 보여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줄자가 고무로 만들어진 줄자여서 기온에 따라, 온도에 따라 자의 길이가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는 키 값이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은 고려가 안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138억 년에 0.02는 측정 오차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우주 안에 어떤 새로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우주의 나이를 조금 이제 우리가 잘못 측정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뭐 수십억 년까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금 21세기 천문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주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138억 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올버스의 역설로 돌아와서 밤하늘이 왜 어두울까요?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별을 생각해보면 별은 무한히 오랫동안 빛나는 게 아니라 별도 수명이 있어요. 태양은 100억 년 정도죠. 태양과 같은 별이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평균적인 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별은 한 100억 년 정도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무한히 오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우주의 나이는 이제 138억 년이고 태양보다 훨씬 밝은 별은 한 1000만 년밖에 못 살아요. 빨리 빛을 내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만들어진 별들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어요. 태양과 같은 별들은 100억 년을 살겠지만 태양보다 더 밝은 별들은 상당히 많이 이미 다 죽은 목숨이에요. 인터스텔라 공간으로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나이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주의 역사가 흘러가는 어느 시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제한된 숫자의 별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드가 알렌 포나 켈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면 유한한 크기만 볼 수 있고 그 유한한 크기 안에 들어있는 제한된 숫자의 별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별들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교수님 거리 역제곱의 법칙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만약에 별이 거리가 2배로 멀어지면 별의 밝기가 4배로 어두워지니까 아주 멀리 있는 별은 별빛이 너무너무 작으니까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컨트리뷰션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거리가 2배 멀어지면 2배 멀어진 공간에서는
별의 개수가 4배 많아져요. 여러분이 공을 생각하고 양파 껍질을 생각하고 양파 껍질의 중심에서부터 하나하나 껍질을 벗길 때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양파 껍질의 면적이 4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별들이 일정하게 분포한다면 2배 멀리 있는 이 양파 껍질 우주 공간에는 별이 4배로 많아요. 그래서 별의 밝기가 4배로 어두워지지만 별의 개수가 4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어 버립니다. 캔슬됩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이 각 구각 양파의 껍데기 하나하나가 똑같은 밝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가 무한히 크면 계속 더해지니까 무한히 밝아야 돼요. 그러면 올버스의 역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기 때문에 별의 수명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밤하늘은 밝을 수가 없다가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허블은 이 올버스의 역설을 깨끗하게 해결하는데 1번 가장 중요한 것이 우주가 이제 팽창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별빛이 약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고 두 번째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켈빈, 그 다음에 에드가 알렌 포 두 사람이 한 이야기 무한한 거리, 유한한 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별도 수명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러나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올버스의 역설을 현대 우주론하고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가 무한히 크고 정적이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팽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별들이 혹은 은하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시선 방향에 별이 있고 밤하늘이 밝아져야 되는데 현재 우주론에서는 우주는 무한하지도 않죠. 두 번째, 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우주는 팽창해요. 그래서 올버스의 역설의 가정 자체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기 때문에 별의 수명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밤하늘은 일정한 밝기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하고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